안녕하십니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디자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책 디자인이 왜 필요한지에 살펴봤습니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 속에서 기존의 정부 중심 해결 방식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올바른 문제 정의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라는 목표를 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업구조, 에너지정책, 소비 패턴, 국제협약, 기술혁신 등 수많은 요인이 얽혀 있어 어느 한 부분만 건드리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늘렸더니 배터리 원료 채굴 과정에서는 환경과 인권 문제가 새로 생기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런 복잡성을 지닌 사악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풀기 어려운 문제를 넘어 문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보육 환경의 부족을, 어떤 사람은 주거 비용을, 또 다른 사람은 일가정 양립 제도의 한계를 원인으로 봅니다. 심지어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사회 경제 환경이 바뀌어 처음의 해결책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사악한 문제의 개념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왜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 방식으로는 왜 충분하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악한 문제의 5가지 주요 특징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 저출산, 주거, 노동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사악한 문제가 왜 해결하기 어려운지 분석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합니다. 네, 그럼 먼저 사악한 문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부터 정립해 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1970년대 설계 이론가 호러스트 리텔과 멜빈 웨어가 발표한 계획의 일반 이론에 관한 딜레마에서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 정책의 문제는 과학이 주로 다루는 길들여진 문제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과학, 공학 접근만으로는 해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이 다루는 문제는 정답이 있고 해법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지만 정책 문제는 그 자체가 끊임없이 바뀌고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악하다는 표현은 윤리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악순환, 다루기 까다롭고 고약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정의하기 어렵고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으며 해결하려 들수록 새 문제가 튀어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길들여진 문제부터 떠올려 봅시다. 수학 방정식 풀기, 고장 부품 교체하기, 체스에서 이기기 같은 것들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해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명확하며 해결되었다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악한 문제는 이런 특성이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어디에 놓을지,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할지와 같은 거의 모든 공공정책 이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정의부터 불분명하고 해결책은 객관적 정답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가치적 판단에 기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를 강조하겠습니다. 리텔과 요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문제는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기껏해야 반복해서 재해결될 뿐이다. 완벽한 종교를 목표하기보다는 상황이 변할 때마다 학습하고 조정하면서 더 나은 상태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 학생들과 잠깐 실험을 해봅시다. 우리 도시에 왜 교통체증이 심할까요? 어떤 학생은 도로가 좁아서라고 답할 수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어떤 학생은 직장과 주거가 멀어서라고 할 것입니다.
원인 진단이 다르면 자연히 해결책도 달라지고 한 해법을 실행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악한 문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모을지조차 제한된 해법에 의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을 해결하였다고 할 때 보육 인프라 확충을 해법으로 보는 사람은 어린이집 접근성, 교사대 아동 비율 같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고, 주거 비용을 핵심으로 보는 사람은 전월세 부담, 직주 근접, 교통비 데이터를 먼저 볼 것입니다. 즉, 문제 정의와 해법 구상이 동시에 서로 밀어 올리며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짧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길들여진 문제라면 정답이 있는 시험에 가깝습니다. 사악한 문제는 정답이 계속 바뀌는 토론에 가깝습니다. 전자는 맞다, 틀리다로 끝나지만 후자는 더 낫다, 덜 낫다, 누구에게는 이롭고 누구에게는 불리하다 같은 판단이 뒤따릅니다. 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청년 주거 안전 대책 마련, 노인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 각 항목이 길들여진 문제에 가까운지, 사악한 문제에 가까운지 잠시 혼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셨죠? 1번은 원인과 해결책이 비교적 명확하고 해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2번과 3번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 판단, 환경 변화가 얽혀 있어 정답이 하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악한 문제는 정의하기 어렵고 끝나는 지점이 불분명하며 해법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해관계자마다 문제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해답을 찾기보다 학습과 실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리텔과 웨버가 제시한 사악한 문제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고 저출산, 주거, 노동 같은 실제 사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 디자인적 사고와 정책 디자인이 이런 문제에 적합한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사악한 문제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리텔과 웨버는 자신들의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왜 다루기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10가지 구체적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특징들을 5개로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공식이 없다는 것, 즉 정의의 난해성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수학 문제 같은 길들여진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뒤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조건이 명확하고 정답도 하나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사악한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리텔과 웨버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곧 해결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반대로 어떤 해결책을 염두에 두느냐가 문제 정의를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빈곤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빈곤을 소득 부족으로 정의하면 해결책은 현금 지원이 될 것이고, 직업기술의 결핍으로 정의하면 교육과 직업훈련이 핵심이 됩니다. 또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으로 본다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우선 과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동일 현상에서라도 어떤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의 과정에서는 객관적 분석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깊게 개입됩니다. 이 현상도 다른 사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 혼잡 문제를 도로 용량 부족으로 정의하면 도로 확장이 해법이 되지만,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으로 보면 버스와 지하철 확충이 답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 집중 문제로 정의하면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활성화가 효과적인 대책이 됩니다. 결국 문제의 공식화 자체가 문제 그 자체인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죠. 여러분이 빈곤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잠시 생각해보면 같은 문제라도 각자의 정의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악한 문제에서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할지부터 결정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정의의 난이성이 다음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앞서 우리는 사악한 문제의 첫 번째 특징으로 문제 정의 자체가 어렵고 가변적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단일해법의 부재입니다. 수학 문제를 떠올려 보면 정답과 오답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정답을 맞히면 끝이고 틀리면 다시 풀면 됩니다. 하지만 사악한 문제는 다릅니다. 해결책을 참이나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해관계자들의 가치관과 관점에 따라 좋은 해결책 또는 나쁜 해결책으로 평가될 뿐입니다. 심지어 같은 해결책이라도 어떤 집단에게는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더 나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정책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나쁜 정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의무화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인력을 장기 대체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해관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정답은 사악한 문제에서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악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고유하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한 지역에서 성공한 정책이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성공한 대중교통 정책을 부산시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두 도시의 지형, 인구구조, 통근 패턴, 시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문제의 맥락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만능 해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악한 문제의 잠재적 해결책 목록은 사실상 무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완전히 검토하고 그 중에서 최고의 해법을 객관적으로 골라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사악한 문제는 명확한 정답이 없고 모든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법이 없으며 잠재적 해결책의 수는 무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세 번째 특징인 불확실성과 부작용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어떻게 성공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악한 문제의 세 번째 특징, 불확실성과 부작용입니다. 리텔과 웨버는 사악한 문제 해결책을 단발성 작전에 비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수십 번의 실험을 반복하며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과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건설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대한 예산과 인프라가 투입된 뒤에 비로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필요 없었네 라고 판단하더라도 이미 토지 보상, 환경훼손, 교통망의 변화 등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 버린 뒤입니다. 이처럼 정책은 한번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영향은 장기간 지속됩니다. 더욱 복잡한 점은 정책의 영향이 마치 호수에 던진 돌멩이가 만든 파문처럼 넓고 예측이 불가능하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했더니 주거 환경이 좋아져서 성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모두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해 오히려 지역 공동체가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 반발이 컸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책의 진정한 성패는 단기간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책임은 정책을 설계한 정책 설계자에게 돌아옵니다. 과학자가 실험을 실패했다고 해서 비난받지는 않지만 정책의 실패는 곧 사람들의 삶과 안전,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확실성과 부정이 클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 사악한 문제들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교통, 환경, 경제 문제가 따라오고 에너지 정책을 바꾸면 산업, 고용, 기후 문제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특징인 상호 연결성으로 이어집니다. 리틀과 웨버에 따르면 모든 사악한 문제는 다른 문제의 증상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아래에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의 과대 포장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는 쓰레기 배출량 증가라는 더 큰 문제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다시 재활용 시스템의 한계라는 문제의 증상일 수도 있고, 이는 또 소비 중심의 사회 구조라는 더 높은 수준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은 끝없는 인과관계의 사슬을 따라 올라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연스럽거나 올바른 수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개입할 것인지는 정책 설계자의 분석과 전략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낮은 수준의 증상만 치료하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높은 수준의 거대 담론에만 집중하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문제들이 서로 끝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역시 명확히 끝을 맺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인 종결 기준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네, 문제들이 끊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네 번째 특징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종결 기준의 부재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을 찾으면 과정이 끝납니다. 하지만 사악한 문제에는 이것이 최종 해결책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즉 멈춤 규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봤듯이 문제의 정의 자체가 계속 변할 수 있고 문제들이 끝없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언제나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책 설계자들은 언제 일을 멈추게 될까요? 리틀과 웨버에 따르면 그들의 문제의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예산, 정치적 일정 또는 조직 내부의 피로도와 같은 외부적인 제약 때문에 멈춥니다. 결국 이 정도면 충분하다 또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판단하면 잠정적으로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악한 문제 해결은 단번에 끝내는 해결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상황을 개선하고 관리해 나가는 영속적인 관리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의 해결책을 내놓더라도 내일은 그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문제를 다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악한 문제의 다섯 가지 핵심 특징, 정의의 난해성, 단일해법의 부재, 불확실성과 부작용, 상호 연결성, 그리고 종결 기준의 부재를 살펴봤습니다. 이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왜 기존의 단선적이고 고정적인 정책 접근법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운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 디자인과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네, 앞서 우리는 슈퍼 사악한 문제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인 저출산, 주거, 그리고 노동 시는 문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느 하나가 원인이고 다른 하나가 결과인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복잡한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정부지로 솟은 주거 비용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전에는 아이를 낳기를 엄두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려면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 상승률이라는 이중구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장기간 근로와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노동 환경의 문제는 특히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며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주거의 문제의 증상이자 노동 문제의 증상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처가 나서서 주거 정책만 편다고 해서 일자리 정책만 편다고 해서 이 거대한 얽힘을 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출산, 주거, 노동 문제가 얽혀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악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디자인적 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적 사고는 방금 살펴본 사악한 문제의 속성에 정면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된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마치 복잡한 자물쇠에 딱 맞는 맞춤형 열쇠처럼 각 특징에 대응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첫째, 문제의 정의가 어렵고 이해관계자마다 관점이 크게 다른 상황에는 인간 중심 접근으로 대응합니다. 책상의 데이터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숨겨진 필요와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정답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는 실험과 반복이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해답을 만들려 하지 않고 작고 빠른 시제품을 만들어 실제 상황에 시험해 봅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학습의 자원으로 삼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셋째, 모든 요소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상호 연결성과 복잡성에는 협력과 통합이 필요합니다. 정책 설계자, 시민, 디자이너, 기술 전문가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한 팀이 되어 각자의 관점을 통합하고 문제를 보다 넓고 깊게 바라보며 해결책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악한 문제의 속성과 그에 맞서는 디자인적 사고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강력한 도구들을 직접 활용해 볼 차례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팀 활동을 진행합니다. 먼저 각자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를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거창한 사회 문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부조리함을 떠올려 보세요. 평소 관심이 있었거나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 3가지를 포스트잇이나 디지털 화이트보드에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팀원들과 각자 작성한 문제를 공유하고 비슷한 주제나 성격을 가진 문제끼리 묶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배달 쓰레기 문제와 일회용품 남용 문제는 환경이라는 큰 범주를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팀이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묶인 문제들 중에서 팀의 공통된 관심사를 가장 잘 반영하고 한 학기 동안 깊이 탐구해 볼 만한 문제 한두 가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문제를 두고 이 문제가 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악한 문제인지를 함께 논의합니다. 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 문제와 연결된 다른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문제의 복잡성과 상호 연결성을 탐색하고 초기 가설을 세워보는 과정입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당장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질문을 만들고 문제의 복잡성을 체감하며 앞으로의 탐구가 시작될 출발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관찰과 깊이 있는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에서 국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중심의 상향식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변화가 필수적인 이유는 우리가 마주한 대부분의 사회 문제가 단 하나의 정답이 없는 복잡하게 얽힌 사악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디자인적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여러분이 직접 정책 디자이너가 되어볼 시간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오늘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팀별 문제 탐색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수업에 오시기 전에 나는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던지고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한 가지 이상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